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입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하나뿐인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죠. 아들은 평범하지만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온화해서 주변에서 좋은 신랑감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일에만 매달려 살아 여자한텐 관심도 없었죠. 그래서 35이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 저를 걱정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여자를 데려왔어요. 처음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아가씨였거든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겠다고 해서 좀 빠르다 싶었지만 늦은 나이에 겨우 만난 인연이니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어야 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오싹해집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저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앞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날은 아들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강남의 한 호텔 카페에서 오랜 친구들을 만났죠. 얼굴을 보면서 청첩장을 직접 전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화로 알리기도 했지만 가능하다면 만나서 소식을 전하는 게 예의일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은 청첩장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마치 자기 아들이 장가가는 것처럼 기뻐해줬어요. 아유, 명자야, 드디어 네 아들도 장가가는구나. 내가 다 신이 나는데 넌 얼마나 좋니? 그러게 말이야. 35에 처음 연애하고 6개월 만에 결혼한다고 하니까 처음엔 좀 걱정됐어. 근데 아가씨가 워낙 똑똑하고 예의 바르더라고. 혹시 사진 있어? 당연히 있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긴 생머리가 참 청순해 보이는 아가씨였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네요. 친구들은 예비 며느리의 사진을 보고 다들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 근데 집안은 어떤 것 같아? 안사돈 되실 분은 유치원 원장님이시래. 바깥사돈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딸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대. 그래서 그런지 딸이 엄마한테 되게 잘해. 우리 아들도 그런 모습 보고 더 반한 것 같아.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카페 입구 쪽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창가 자리로 앉을까? 고개를 돌려보니 예비 안사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에서 보던 단정한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옷차림과 화장도 진하고 명품으로 과하다 싶게 치장했더군요. 사석과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와는 꾸민 게 다를 수 있으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들어온 일행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4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두 사람이 너무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사돈이 팔짱까지 끼고 있었거든요. 어머, 안사돈이 남자친구가 있으셨나? 남자가 너무 어려 보이는데? 순간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혹시 비밀 연애 중이라면 제가 아는 척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못 본 척하기로 했죠. 다행히 안사돈은 저를 보지 못한 채 제 자리에서 대각선으로 2테이블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명자야, 뭘 그렇게 봐? 친구가 물었지만 전 아무것도 아니라며 대화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헌데 카페가 좀 한산해서 그런지 안사돈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이 누나, 이번엔 정말 제대로 걸렸네. 집안에 재산이 좀 있다며?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엄마가 건물주야. 강북이지만 상가랑 아파트도 몇 채 있대. 안사돈이 말하는 게 누구인지 단박에 알겠더군요. 바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했어요. 소영이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남자가 예비 며느리의 이름을 입에 올리더군요. 아유, 당연하지. 걔가 원래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잖아. 그 여우가 순진한 척하는 거에 나이 헛먹은 쑥맥이 아주 단단히 홀린 것 같아.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안사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얘기를 더 자세히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수다를 떠느라 제가 딴짓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음 달에 별 문제 없이 결혼하는 거 맞지? 아이 그럼 그 집에선 벌써 청첩장 돌리고 난리인 것 같더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다 왔어. 혼인신고만 하면 게임 끝이지 뭐. 그 다음도 이상 없이 계획대로 잘 되겠지?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내 안사돈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걱정하지 마. 모자가 어찌나 멍청하게 의심할 줄 모르는지.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 늙은이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지. 소영이 그게 얼마나 눈치껏 자라니? 하긴 걔가 눈치가 백단이지. 그래, 장사 하루 이틀에? 소영이도 이제 베테랑이야. 커피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려 달그락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하진 않았지만 심상치 않은 대화임이 분명했고 그 대상이 저와 아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이번에 제대로 한 건 하면 한 몇 년 해외에서 쉬다 오기로 한 거 있지 않았지? 아이 당연하지. 보채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 내가 교회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절에 가서 108배도 할게. 우리 누나 사업 잘 돼서 나한테도 콩고물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아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강북이라고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 상가주택 시세가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아파트도 합치면 20억은 넘을 거야. 오, 대박이네. 다 된 밤에 콧바뜨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 그러다 혹시 들키기라도 하면. 안 들켰어. 어차피 도장 찍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해. 혼인신고만 하면 우리 소영이가 법적인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 조금씩 이상한 분위기 만들다가 병원 진단서 조작하면 그 아들도 깜빡 속아 넘어갈 거고 소영이가 성년 후견인 되도록 신청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안사돈의 자신 있는 말이 이어질수록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그때 다시 남자가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다음에 소영이는? 당연히 대충 버티다가 이혼하고 빠지는 거지.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하면 돼. 판사들도 아마 동정할걸? 그 말에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좋아 죽겠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화장실에 들어서자 세면대 위 거울에 창백하게 찔린 제 얼굴이 보였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내 재산을 뺏으려고 무슨 짓인가 할 것 같은데 속이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당장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대화만으로 아들이 절 믿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미 예비 며느리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였기에 오히려 제가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매도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고민만 하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다시 카페로 돌아가니 안사두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어요. 명자야,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어. 나 먼저 들어가 볼게. 불러놓고 미안하다. 커피값은 내가 계산하고 갈게. 그렇게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안사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아들이 TV를 보고 있더군요. 엄마 일찍 오셨네요? 청첩장은 다 돌렸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제가 들은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죠. 응, 그래. 근데 오늘 소영이는 안 만나니? 오늘은 장모님이랑 혼수 준비하느라 바쁜 것 같아요. 참,
엄마도 다음 주에 가전 보러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잊지 않으셨죠? 뭐? 나도? 에이, 또 깜빡하셨어요? 요즘 왜 그러세요? 소영이가 분명히 말씀드렸다는데. 잊기는커녕 아예 들은 기억조차 없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고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아, 내가 좀 헷갈렸나 보네. 그래, 알았다. 간신히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예비 며느리의 해맑은 웃음 뒤에 뭔가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제 마음도 덩달아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뒤면 다가올 아들의 결혼식, 축복받아야 할 그날이 어쩌면 재앙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들은 안사돈의 대화를 수백 번 되새겼죠.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속만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신고도 하고 아들에게도 알릴 텐데 뿌연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기분이었네요. 헌데 그렇게 불안한 며칠을 보내는 동안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번은 분명히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안경을 찾느라 한참을 헤맨 적이 있었어요. 결국 찾은 곳은 냉장고 안이었습니다. 그때는 깜짝 놀라고 의아했지만 곧 바빠서 정신이 없었던 거라 여기며 그냥 넘어갔죠. 다음 날에는 열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상 현관 신발장 위에 두는 자동차 키가 없어져서 아들한테 전화로 물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들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결국 온 집안을 뒤져 자동차 키를 찾은 건 거실 서랍장 안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물건을 이상한 데 두시네요. 피곤하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며칠 후 예비 며느리와도 문제가 있었어요. 애가 퇴근 후에 집에 들렸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드렸던 혼수 목록 보셨죠? 어때요? 뭐 바꿀 거 있을까요? 혼수 목록? 그런 걸 줬니?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침대랑 냉장고 카탈로그도요. 어머님이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 하지만 전 정말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제 방 화장대 서랍을 열더니 거기서 카탈로그와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여기 있네요. 어머님이 여기 넣어두신 것 같더라고요. 예비 며느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아들을 쳐다봤고 아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천천히 준비하면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 오면 푹 좀 쉬세요. 그 외에도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서류를 찾지 못해 헤맨 적도 있고 예비 며느리와의 약속 시간을 까맣게 잊어 1시간이나 기다리게 만든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저는 호텔에서의 일 때문에 그맘때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잦은 실수가 이어지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니겠지? 사실 제 친정어머니도 70 넘어서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유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날도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아들의 일에 심해지는 건망증까지 걱정이 많아 도저히 속 편하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자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예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어머님, 오늘 오후 2시에 웨딩홀 가서 메뉴 시식하기로 했잖아요. 잊지 않으셨죠? 어? 오늘? 네, 어제 통화할 때 약속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오늘 오후가 한가하시다고 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날 통화한 기억 자체가 없었어요. 아, 그래? 2시, 알았다. 역시 잊으셨구나. 제가 웨딩홀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어머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요즘 너무 자주 잊으시는 것 같아서.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행동마저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언제든 제 뒤통수를 치려고 준비 중이면서 다정한 척하는 게 소름 끼쳤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구나. 며칠만 미루자.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당장 결혼 준비를 때려치우고 싶은데 웨딩홀 시식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며느리와 안 싸두니 무슨 짓을 꾸미는지 뭔가 단서라도 잡는다면 속 시원하게 결혼을 업자고 할 텐데 그러기 전에는 아들을 이해시킬 수 없을 것 같아 애가 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웨딩홀에 가는 대신 제 집 근처 종합병원 신경과에 찾아갔어요. 자꾸 깜빡깜빡하는 저 자신이 걱정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제가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접수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치매 검사를 한번 받고 싶은데요. 보호자는 같이 안 오셨나요? 혼자 왔습니다. 보호자 없인 안 되나요? 아니에요. 가능은 합니다. 먼저 기초 문진 작성해 주시고요. 몇 분 후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치매 검사 원하셨다고요? 네,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약속도 기억 못하고 저희 친정엄마가 치매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혹시 저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몇 주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93에서 7을 빼면 거기서 또 8을 빼면 몇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림을 보고 기억하기, 단어 외우기, 시계 그리기 등 다양한 검사를 했어요. 저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기본 인지 기능은 정상이신 것 같은데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검사를 해보시죠. 그리고 혈액 검사도 같이 하겠습니다. MRI 검사는 다음날 오전에 받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거실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죠.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저기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엄마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외할머니도 그러시다가 아들은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런 아들에게 말했어요. 나도 안다. 안 그래도 내일 검사 받을 예정이야. 정말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 나 혼자서도 괜찮아.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휴가 내기가 그렇게 쉬워? 걱정하지 마. 아직 그 정도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MRI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차가운 기계 속에 누워있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검사가 끝나고 이틀 뒤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헌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밝았어요. 걱정하실 것 없을 것 같네요. 전혀 이상 없으세요. 그런가요? 네, MRI상으로도 뇌는 아주 건강하시고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입니다. 치매 유전자도 발견된 게 없어요. 인지기능 검사도 만점에 가까우셨고요. 나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평균 이상이십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오며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잊는 걸까요?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신 일이 있나요? 네, 그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자녀 결혼은 부모님께도 큰 스트레스거든요. 충분히 휴식하시고 규칙적인 생활하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른 걱정은 없어졌으니 본격적으로 아들의 문제에 집중하겠다고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조카를 떠올렸어요. 제 여동생의 아들인데 28살의 똑똑하고 건강한 녀석이었죠. 얼마 전에 시험을 치르고 발표를 기다린다고 했으니 시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급하게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이모야.
네 이모 잘 지내셨어요? 형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죠? 그래서 말인데 이모가 부탁이 있어.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전화로는 말 못해. 집으로 잠깐만 와줄래? 아니 이모가 네가 있는 곳으로 갈까? 아니에요. 제가 집으로 갈게요. 1시간 뒤 조카가 찾아왔어요. 근데 말하는 도중에 혹시 아들이 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아, 이모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아무한테도, 특히 절대 민우한테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카페에서 들은 안서돈의 대화를 얘기했어요. 조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모, 이거 완전 결혼 사기잖아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런 것 같지? 하지만 증거도 없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아니 그냥 내 재산을 노린다는 것밖에. 그래서 뭔가 방법이 필요해. 그럼 제가 한번 조사해 볼게요. 시험 준비하면서 배운 것도 있고 제 친구 중에 탐정 사무실에서 일하는 애도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 아이, 정말 고맙다. 저는 조카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혼자 외딴 섬에 갇혀 있다 어렵게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죠. 근데 일단 이모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예비 형수 아니 그 여자가 뭘 하는지 증거가 될 만한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모, 혹시 요즘 뭐 다른 이상한 일 없어요? 주위에 낯선 사람이 자주 보인다거나 예전엔 없던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 그런 일은 없는데. 아니 저기 사실은 저는 혹시나 하며 최근 들어 자꾸 집안에서도 물건을 잃어버리고 약속도 쉽게 잊는 증상을 얘기했어요. 조카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혹시 집 밖에서나 부동산에서 일하다가도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 딱히 그런 적은 없어. 일에도 문제 생긴 적 없고. 그래요? 이상하네요. 원래 깜빡깜빡하면 일에 지장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아무튼 제가 그 여자 좀 살펴볼게요. 이모도 이상한 게 생기면 바로 좀 알려주세요. 그래 고마워. 다음날 조카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시간에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거실 화분, 액자 뒤, 책꽂이, 주방에까지 꼼꼼하게 설치했죠. 워낙 작아서 티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이 카메라들이 집안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든 다 실시간으로 녹화할 거예요. 핸드폰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도 있고요. 조카가 제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사용법도 알려줬습니다. 화면을 보니 신기하게도 집안 곳곳이 선명하게 다 보였어요.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조카를 보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죠. 이모, 근데 그 여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한소영이 본명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조사 좀 해볼게요. 그 안사돈이라는 사람도요. 유치원 원장이라고 했죠? 강남에서 유치원 운영한다고 했어. 도곡동 어디라고 한 것 같은데? 조카가 돌아간 뒤 저는 집안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에 예비 며느리가 집에 와 같이 저녁을 먹을 때도 자연스럽게 맞이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날 밤 핸드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다 기겁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장면이 녹화돼 있었기 때문이죠. 저녁 나절 아이들을 위해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 예비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죠. 헌데 며느리가 방에 있던 제 지갑을 들고 나와 신발장 위에 놓더라고요. 한 손엔 제가 자주 차는 시계가 들려 있었는데 그 시계는 화장실로 들고 가더니 빈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그동안 제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놓여 있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 총기가 흐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마음대로 물건을 뒤죽박죽으로 놓아 마치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잊었다고 하던 약속들도 아마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며느린 점점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카페에서 안 싸더니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늙은이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던 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법원에 성년 후견인을 신청하고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했던 겁니다.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영상에는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며느리가 물을 먹는 척 주방으로 들어와 제가 먹는 영양제통을 열더니 안에 있던 약을 모조리 빼내 다른 약을 넣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무슨 약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좋은 약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제 핸드폰을 몰래 만지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조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 역시 제가 헛소리하는 걸로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겠죠. 이런 나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그동안 예비 며느리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것 같아 수치심과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며칠 뒤 조카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제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모, 큰일 났어요. 그 여자 이름이랑 나이 빼곤 전부 가짜예요. 뭐? 가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학벌도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전과가 있어요. 사기죄로 2년 전에 집행유예 받았더라고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것도 결혼 사기였나 봐요. 부산에서 소문난 알부자를 하나 속여서 결혼 예물로 비싼 보석이랑 자동차까지 받았더라고요. 평소에 노모 모시고 살겠다고 효부 연기했는데 결혼식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나 봐요. 어머나, 그럼 예물만 받아먹고 도망친 거야? 네. 그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결혼 선물로 10억에 가까운 아파트를 신혼집 명목으로 받고 혼인신고도 했어요. 남자를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명의를 여자 이름으로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자기의 손찌검했다고 위자료까지 청구해 알뜰하게 뜯어가고 이혼했더라니까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럼 초혼도 아니란 말이야? 초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이 벌써 3번째 결혼이에요. 심지어 첫 결혼에서 낳은 딸도 하나 있더라고요. 뭐야? 딸? 네. 알아보니까 그 딸은 고향에 계신 친부모님이 키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부모들이랑 딸한테는 서울에서 은행 다니는 걸로 감쪽같이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저는 연이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어 입도 제대로 다물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친부모라니... 아니 그럼 상견례에 나온 여자는? 내가 호텔에서 만난 그 여자는 누구란 말이야? 그 여자는 한소영이 첫 결혼 실패하고 서울에 올라와 술집에서 일할 때 만난 마담이었어요. 그 여자가 한소영을 수양딸로 삼아 같이 사기를 치고 다닌 거죠. 아니 그게 정말이냐? 네. 지금도 유치원 원장이 아니라 불법 도박장 운영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쩌다 그런 인간들이 내 아들한테... 이게 밝혀진 것만 이 정도지 피해자들이 쉬쉬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조카가 믿을 수 없는 사진도 한 장 내밀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었는데 사진을 찍은 날이 불과 이틀 전이더라고요. 이모, 심지어 이 여자 한 번에 여러 명을 한꺼번에 만나고 있었어요. 이 남자도 지금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약혼한다고 반지 맞추더라고요. 그럼 민호 말고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야? 네, 동시에 여러 명 만나요. 그 중에서 가장 득될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결혼까지 하고 더 많은 돈을 갈취하는 거죠. 나머진 적당히 뜯어낸 다음에 정리하고요. 근데 이번엔 이모네가 결혼까지 갈 표적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신고해야 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알지만 민우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워. 이모,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모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다 빼돌릴 생각이라고요. 어쩌면 그 핑계를 어디 요양원 같은 곳으로 보내버릴지도 모르잖아요. 동영상에서 이모 약통에 다른 약 넣었다고 했죠? 그것도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형한테 혹시나 그 여자 쪽으로 돈 흘러간 거 있는지 한번 슬쩍 떠보세요. 돈? 설마... 혹시 몰라요.
중간에 실패할 확률도 있으니 야금야금 뭔가를 요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한 게 있으면 사기죄로 바로 처벌 가능할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날 밤 저는 아들을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은 시간 들어온 아들은 얼굴 가득 웃음기를 머금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을 향해 예비 며느리의 끔찍한 과거를 털어놓으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부르더군요. 엄마, 저 들을 말씀 있어요. 순간 이유도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 뭐 기분 좋은 일 있니? 엄마, 놀라지 마세요. 소영이가 임신했어요. 생각지 못한 아들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임신이라니. 기쁘지 않으세요? 엄마한테도 손주가 생기는 거라고요. 확실한 거니? 아이, 그럼요. 초음파 사진도 봤어요. 이제 4주 좀 넘은 것 같아요. 아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어요. 이제야 며느리의 몹쓸 과거를 알아내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가슴이 뛰고 현기증이 몰려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제 반응을 오해한 것 같더군요. 엄마도 놀라셨죠? 이제 제가 애아빠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친 김에 혼인신고도 했어요. 뭐라고? 뭐래? 혼인신고요. 아무리 결혼 준비 중이라고 해도 임신 얘기 들으시면 장모님이 걱정하실 거라고 소영이가 혼인신고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그게 심리적으로 안정될 것 같다고 해서. 어차피 할 거 몇 주 빨리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했죠.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예비 며느리를 감시하는 동안 그 애는 제 머리 꼭대기에서 더 큰 수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임신의 혼인신고, 날벼락이 따로 없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초음파 사진을 들이밀며 행복에 겨운 듯 말했어요. 아들일지 딸일지 너무 궁금해요. 세상에, 저를 닮은 애가 나온다니. 하지만 저는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 그런 아들의 말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 재앙과 같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동안 넋을 놓고 앉아 있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요리할 때 쓰려다 사다 놓은 소주를 꺼내 한 잔 들이켰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 가공할 예비 며느리의 과거를 털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씻고 나오던 아들이 제가 깡소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물었네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속이 갑갑해서. 아니, 오늘 손주 소식도 듣고 기분 좋은 일만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소영이가 아무리 얘기해도 설마 했는데 요즘 정말 이상하시네요. 소영이? 왜? 걔가 뭐라고 하는데? 엄마가 요즘 너무 깜빡깜빡하시고 이상한 행동하셔서 걱정된다고요. 물건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약속한 것도 다 잊으시고. 지난번에 병원 검사 결과는 이상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같이 가서 본 게 아니잖아요. 뭐? 너 설마 내가 검사 결과 가지고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원래 치매 초기에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서 회피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가시기 힘드시면 제가 같이 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안 하던 행동하시니 걱정되죠. 아들은 정말 제가 걱정되는지 한없이 밝았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심장이 저리는 기분이었어요. 역시나 예비 며느리가 아들에게 제가 이상하다며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조카의 말 그대로였어요.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망설이다가는 인간 말종들의 입에 제가 어렵게 모아온 재산을 전부 다 털어놓도록 놔둘지도 모를 일이었죠. 처음엔 호텔 카페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움직였더라면 아들의 혼인신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네요. 머릿속에서 더는 망설이면 안 된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맘 먹고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죠. 민우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제가 갑자기 어두운 얼굴로 말하자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더군요. 왜,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전에 병원 검사 결과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제가 핸드폰을 내밀어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가 제 물건을 숨기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니, 이건 우리 집이잖아요. 집에 이런 카메라가 있었어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성민이한테 부탁해서 설치했다. 근데 소영이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건 엄마 지갑인데? 그러더니 한참 영상을 지켜보던 아들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설마 지금 소영이가 엄마 물건 숨기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거야. 내 부탁으로 성민이가 소영이에 대해 알아본 거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소영이 뒷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놀란 거 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고 이제 너도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한소영 그 애는 3번의 이혼 경력과 딸까지 있는 결혼 사기꾼이야. 예비 장모라는 그 여잔 도박장을 운영하는 전직 술집 마담이고. 네? 아니,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놀라움으로 말을 잇지 못하면서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비 며느리가 제 약병에 정체 모를 약을 넣는 장면도 보여줬죠. 그리고 조카가 가져온 예비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다정한 사진까지 전부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놀란 얼굴로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당연히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해 저도 말없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아들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우리 내일 병원 가봐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마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뭐야? 너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니? 소영이는 엄마 걱정을 얼마나 하는데 엄마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소영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해일 거예요. 내일 데려와서 직접 다 해명하게 할게요. 그럼 너 저런 여자랑 기어코 결혼식까지 올리겠다는 거야? 전 소영이 믿어요. 아니, 만약 엄마가 하신 말씀이 망상이 아니라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아요. 제 아이를 가지고 법적으로도 이제 우린 부부라고요. 민우야, 너 이성적으로 생각을... 됐어요, 엄마. 오늘은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집에 설치한 카메라 다 치우세요. 소영이가 알고 상처받기 전에. 그러더니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영상과 사진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아들은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절망에 빠져 끝이 없는 어둠 속에 던져진 기분이었죠. 결국 뜬 눈으로 아침을 맞고 득달같이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조카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러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꺼냈어요. 이모,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정면 돌파? 어떻게? 그 여자가 스스로 형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보이게 하는 수밖에요. 그리고 그 임신이라는 것도 전 좀 미심쩍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볼게요. 이모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조카가 말해준 대로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소영아, 나다. 네, 어머님. 소식 들으셨죠? 저 임신했어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 말 듣고 전화한 거야. 너 혹시 오늘 퇴근하고 내가 말해주는 곳으로 올 수 있겠니? 네? 무슨 일인데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자꾸 뭘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솔직히 걱정이 된다. 근데 네가 내 손주도 가졌다고 하고 혼인신고도 했다고 하니 임신이랑 결혼 축하 선물로 내 재산을 전부 너한테 넘기고 싶어. 상가주택이랑 아파트들 말이야. 제 말을 들은 상대가 놀랐는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내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듯 말했죠. 그게 정말이세요? 하지만 민우 씨도 있는데... 아유, 어느 집이든 잘 사는 집은 다 여자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남자들이야 돈 벌 줄만 알지 굴릴 줄은 모르는 사람들 아니냐. 귀도 얇아서 남한테 속기도 잘하고 자고로 안주인이 재산을 차고 앉아야 그 집이 잘 되는 법이야. 그렇긴 하죠. 예비 며느리는 이제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하겠는지 목소리에서도 웃음기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주는 재산 잘 받아서 똑똑하게 관리만 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할게요. 그래, 그럼 내가 불러주는 곳으로 7시까지 올 수 있겠니? 민우도 그쪽으로 오라고 할 참이다. 네, 그럴게요. 아 참, 혹시 안사돈도 시간 되시면 같이 오너라. 내가 우리 손주 얘기 듣고 기분 좋아서 저녁이라도 사고 싶거든. 변호사랑 법적 절차 알아보고 같이 저녁 먹자. 좋죠. 제가 엄마한테 당장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앞으로의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긴장감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물러설 순 없었죠. 몇 시간 후 단단히 준비를 마치고 예비 며느리에게 알려준 곳으로 갔어요.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잡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7시 정각, 예비 며느리와 그 가짜 엄마가 고급스러운 옷을 차려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서더군요. 특히 예비 며느리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제가 인사를 건네자 가짜 안사돈이 활짝 웃으며 답했어요. 아이고, 사부인. 이렇게 큰 결정을 하시다니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 가식적인 미소가 역겨웠습니다. 5분 정도 지나자 아들도 도착했죠.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은 아들은 복잡한 심정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하긴 바로 전날까지도 며느리가 얼마나 사악한 사기꾼인지 열변을 토하던 제가 갑자기 재산을 모두 며느리에게 증여하겠다니 이상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 왔구나. 어젠 엄마가 이상하게 굴어서 미안하다. 네 말대로 내가 요즘 자꾸 망상에 빠지고 정신도 흐릿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얼른 재산을 좀 정리하고 싶어. 그 말에 아들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이더군요. 아무리 여자한테 눈이 멀어 제 말에 반기를 들긴 했지만 약해진 어미의 모습에 마음이 아픈 모양이었죠.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아직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시면. 아니야. 어차피 언젠간 해야 할 일 아니니? 이미 결정했으니 다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쉬고 싶다. 그러면서 앞에 앉은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얼굴을 본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서 말했죠. 자, 그럼 모두 모이신 것 같으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여사님의 재산 현황부터 말씀드리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자 며느리와 사기 공범의 눈이 서류에 고정됐어요. 강북구 상가 건물 하나, 시가 약 30억, 아파트 세 채 약 20억, 현금 자산 약 5억. 며느리가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흥분을 감추려는 것 같았죠. 이 재산을...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자 사기꾼들의 눈이 욕심으로 번뜩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사무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전액 기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정막을 깬 건 예비 며느리였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차 물었거든요. 기부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가 그런 며느리를 향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상가 건물은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아파트들은 소년 소녀가장 돕기재단에, 현금은 심장병 어린이 재단에 각각 기부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님이 분명 저한테 전부 증여하시겠다고. 며느린 절망적으로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처음 듣는 말이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하셨던 일이고 최근에 서둘러 정리해달라고 하셔서 이미 법적 절차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 일을 가족분들 앞에서 확인하시겠다고 하셔서 모이신 겁니다. 며느린 놀라서 소파에 주저앉았고 가짜 사돈의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랐어요.
아들도 놀랐는지 더듬거리며 물었죠. 아니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사람들이 날 치매로 만들어 한탕 크게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선수를 친 것뿐이다. 어차피 예전부터 기부하겠다고 생각해왔으니까. 제 말에 예비 며느리가 사나운 표정으로 소리쳤죠. 한탕 해먹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정말 제정신 아니시죠? 아니, 내가 멀쩡하다는 건 누구보다 네가 잘 알고 있잖아. 아무렇지도 않은 나를 치매로 몰아서 후견인 되려고 엄청나게 애써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뭐라고요? 너무 흥분하지 마라. 뱃속에 있는 애한테 안 좋잖니? 제가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하자 얼굴이 한껏 달아오른 며느리가 앞뒤 가리지 못하고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지금 병 주고 약 줘? 흥분하지 말라고? 당신이 재산 넘긴다고 해서 왔더니 이게 무슨 거지 같은 경우야? 기부라니, 어서 취소한다고 해! 며느린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한 재산이 기부됐다는 사실에 그간의 착한 여자 흉내는 까맣게 잊어버렸더군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적잖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변호사가 다시 목소리에 힘을 줘 말했죠. 이미 절차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엔 얼이 빠져있던 가짜 사돈이 흥분해서 날뛰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게 얼만데 그 많은 걸 다 기부해? 무슨 수를 쓰든 당장 가서 그 돈 찾아와! 내 딸 돈 찾아오라고! 기암한 상대들이 제가 짜놓은 판에서 춤추는 꼴을 보니 아주 흡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아니 사돈, 우리 소영이 놀라겠어요. 임산부 앞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두 사람이 하도 연기를 잘하시길래 저도 한번 따라해본 건데 제 연기는 어땠어요? 이런 미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사돈,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라고 해도 수양딸 시어머니한테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두 아이 벌써 혼인신고도 해서 엄연히 부부에 아이까지 생겼는데. 그러자 눈이 뒤집힌 며느리가 스스로 거짓말을 실토하더군요. 부부? 아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저 인간하고는 끝이야.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한테 내가 왜 발이 묶여? 그 말에 아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소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재산 아니면 나랑 결혼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당연하지. 나이만 처먹어서 눈치도 없는 너 같은 남자를 내가 왜 만났겠어? 안 그래도 똥 밟아서 짜증나 죽겠는데 그 면상 좀 저리 치워줄래? 왜 이래 소영아, 우리 애가 다 듣겠어. 애는 무슨, 이 멍청한 인간아, 정신 차려. 그런 초음파 사진이야 돈만 주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뭐라고? 그럼 알았으면 땡빚을 구해서라도 위자료나 많이 만들어놔. 너 같은 찌질이 인간하고 두 번 다시 엮일 일 없어. 당장 이혼이라고. 아들은 어쩔 줄 모르고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자 며느리와 가짜 사돈이 찬바람을 일으키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낯선 남자 두 명이 나타나 며느리와 그 공범에게 말했죠. 아, 어딜 가려고? 우리가 여태 옆방에 숨어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람 말은 좀 듣고 가야지. 남자들의 말에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죠. 당신들 뭐야? 저리 안 가? 한소영, 최정숙 당신들 사기로 고소당했어.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얌전히 서로 가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말도 안 돼.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접근해서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이 올해만 3명이 넘어. 그래놓고 오히려 재산 못 갖게 됐다고 큰 소리를 쳐.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그땐 정말 결혼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내가 달라고 한 적 없어. 그 남자들이 알아서 준 거야. 마지막까지 발악하던 두 인간은 결국 형사들 손에 꼴사납게 끌려갔습니다. 물론 며느리를 고소한 사람 중 한 명은 바로 저였죠. 헌데 제가 움직이기 전 이미 다른 두 사람에게 고소장이 접수돼 있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에게 결혼 준비금으로 5천만 원을 준 상태였지만 나머지 두 사람의 피해액은 3억이 넘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수법은 비슷했어요. 노모를 잘 모시겠다고 효부인 척 다가서서 결혼을 빙자해 금전적 이득을 챙겨놓고 연락을 끊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방적인 결별을 통보한 거죠. 조카가 며느리의 병원 진료 기록을 조사해줘서 이미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손주를 임신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당할 걸 직감한 며느리가 하루라도 빨리 혼인신고를 하고 돈을 빼내 도망치려고 했던 겁니다. 사건의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아들은 괴로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어서 기운을 차리도록 응원했죠. 민우야, 이제 다 끝났어. 제발 잊어버리자. 엄마, 전 정말 제가 한심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걱정하고 충고하는 엄마한테 대들기나 하고, 이 나이 먹어서도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게 너무 멍청하게 느껴져서 딱 죽고 싶어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지. 엄만 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셨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그 인간이 내 약병에 든 영양제 빼내고 정신과 약을 넣었다잖니. 그거 먹으면 사람이 멍청해지고 정말 치매에 걸린 것처럼 헛소리도 한다더라. 그래도 나는 빨리 눈치챈 덕에 약을 안 먹어서 그런 위험한 일은 피할 수 있었잖니? 제가 농담처럼 위로하는 말에 아들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 증거 중에는 제가 설치한 카메라 영상과 혹시 몰라 보관해뒀던 약병도 한몫했습니다. 결국 예비 며느리는 징역 7년, 그 공범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가로챈 돈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도 받았죠. 재판이 끝난 날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당분간 여자만 봐도 경기할 것 같아요. 다신 연애 같은 거 안 할래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모든 여자가 다 저런 건 아니잖아. 알아요.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들의 의기소침한 모습이 가슴 아팠죠. 나중 일은 모르는 거야. 언젠가 좋은 사람이 꼭 나타날 거다. 그로부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일에 빠져 지냈고 저도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를 도와주던 조카는 경찰 시험에 합격해 정식 경찰관이 됐죠. 제 사건을 도와준 경험이 경찰 생활에 많은 공부가 됐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아들의 결혼은 취소 판결을 받게 됐고 아기는 벌을 받았죠. 비록 겪지 않았으면 좋을 괴로운 기억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와 아들은 인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아들에게 큰 공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들이 얼마 전부터 조심스럽게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부디 이번엔 상처 많은 아들이 진실한 사랑을 만나 행복한 나날을 꾸려갈 수 있길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진실과 믿음이 가득한 인연만 찾아오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